여러 그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회의 기능이 더디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ESG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또 점점 그 활발한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공동 주최하는 미래 소비자 행동은 어떤 새로운 도약의 시점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단체 이름에 걸맞는 주제를 ESG를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는 이제 그동안 강조돼 왔던 어떤 기업의 사회 공헌적인 의미, 나만 잘하면 되지라든가 나는 잘하고 있지, 뭐 이런 어떤 수동적인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그 어떤 사회 정치적 환경 변화와 함께 새로운 경영의 패러다임 방향을 제시하는 능동적 기능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SG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ESG와 소비자와 관련된 연결고리를 이제 잡고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축적으로 잘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유창조 교수님을 모시고 ESG에 대한 이해를 일단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소비자 관점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고 또 평가까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같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조 강연으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ESG 경영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소비자학교 회장님도 하셨고요. 정말 바쁘신 분이시거든요. 유창조 교수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교수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해야겠죠? 벗고 하셔도 되죠. 네? 발제리가 있어서 벗고 벗어도 될까요? 먼저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 한 달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소비자가 주도하는 ESG 모델 이런 책을 보시고 아마 조유미 대표님께서 저한테 발표를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앞에 CSR이라든가 CSV라든가 ESG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어 온 과정을 조금 소개하는 장표가 있는데요. 다른 데서도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고, 시간이 한 2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어느 생략을 하고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배경인 왜 소비자가 주도를 해야 되고 소비자가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55분 내외 정도에서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저는 이제 기업들이 미래 경쟁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소비자를 어떻게 경영에 참여시켜서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이제 커스터머 오너십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소비자와 함께하는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SG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environment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 또는 제고시키는 것,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뭔가 좀 소비자들한테 알리기 위한 우리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한 수단이지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환경적 문제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활동, 친환경 제품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게 사회에 환경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문제나 친환경 활동을 소비자와 함께하면 이건 차원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의 제목을 그렇게 달았지만 소비자와 함께하는 소비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주는 ESG 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의 어떤 ESG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도 효과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오늘 이제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블랙야크에서는 이제 쓰레기 특히 이제 페트병 관련된 활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지금 이제 어제 제가 그저께군요. 그저께 블랙야크에 가서 이런 모델로 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와 함께 하는 모양 중에 몇 가지 사례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광고를 보면 쿠폰을 준다. 또는 무슨 뭐 앱을 깔면 포인트를 준다. 이런 거는 많이 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비자의 참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근데 참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발적인 참여는 전혀 아니고요. 인센티브 때문에 뭔가 기업이 원하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폴란드의 한 식당에서 한 건데요. 적십자사하고 같이 한 건데 식당에 가면 저렇게 이제 메뉴판에 보면 이렇게 제일 왼쪽에 이제 식사 다 마쳤다. 두 번째가 식사를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이제 웨이터 서빙하는 사람한테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레드 크로스를 하면 내가 식사값에 더해서 뭐 여기 1,760원인가요? 1,760원을 폴란드 적십자사에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그거에 대한 이제 취지가 저런 메뉴판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값만 내고 나가도 되고요. 1,760원을 내가 기부에 참여하겠다.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세계식당, 세계에서 했는데 30여 개를 확대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13년도, 8년 전이죠. 제일재단에서 했던 미네버타,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되게 재밌습니다. 바코드가 두 개 있어서 바코드가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밑에 물건 사는 가격, 물건을 살 때 밑에 것만 찍으면 뭐 예를 들어 1,000원, 1,000원만 내고 미네버타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물이 부족한 아이들한테 물을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이걸 찍으면 100원을 냅니다. 소비자는 1,100원을 낼 수도 있고 그냥 1,000원만 내면 이것만 사도 됩니다. 근데 소비자가 기부를 하면 당시에 이제 지금 제일재단 당시에 지금 이제 CU죠. CU가 각각 병원에서 300원만큼이 기부가 됩니다. 상당히 아주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매출액이 3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고요. 지금도 전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캠페인을 보면서 되게 참 멋진 아이디어다. 소비자가 나도 기부할 수 하고 뭐 정말 좋은 사회적 의제, 명제가 주어지면 나도 참여할 수 있고
적은 금액으로 100원 뭐 이런 금액으로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기부함으로써 회사에 200원 기부를 이끌어내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국내에서는 이걸 안 합니다. 해외에서도 잘 안 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건지 또 하나는 제가 몇 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 왜 안 하냐 물어보면 소비자 보고 기부를 100원이라도 할래요? 라고 물어보는 걸 되게 꺼려합니다. 혹시라도 회사 기부를 하려면 니네나 하지 왜 나보고 하라 그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을 의식하는 거가 좀 있는 듯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거를 제안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명분이 명확하면 참여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 나오고요. 참여를 더 중요한 거는 자 그래서 내가 이거 100원을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재구매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기부를 안 한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객 관리, 우리가 CRM이라고 하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가장 강력한 툴이 저는 이런 방식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이제 하겐다츠인데요. 미국의 이제 벌꿀 군집이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하고 하겐다츠가 무슨 상관이 있냐면 벌이 아이스크림 향을 내는 주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벌집 꿀벌 벌집이 붕괴되면 향을 내는 원료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겐다츠 러브스 허니비라는 캠페인을 합니다. 이 캠페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방학 기간 동안 자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벌꿀 군집이 붕괴되는 현장을 가서 보고 복원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누가 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만드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더라. 뭐 이런 일입니다. 먼저 관련된 사례를 제가 소개했고요.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블랙야크라는 회사의 회장님께서 이제 저 동부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다니셨고 제 수업도 들으시고 한 20년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좋은 사례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례를 좀 책으로 만들어서 소개하고 싶다. 제가 좀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책을 하지 말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인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ESG가 왜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고 소비자 참여가 왜 중요하고 소비자 참여의 효과는 뭐고 그 가운데 이 두 가지 사례의 의미는 뭔가를 이제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블랙야크에는 이제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 BAC이라고 합니다. BAC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현재 회원이 한 26만 명 정도 됩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동호인 모임이고요. 동호인 모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명산, 명섬 이런 거를 회사에서 소개해 줍니다. 등산을 할 때 블랙야크 옷을 안 입어도 됩니다. 그냥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산을 소개해주고 도전하는 것을 독려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만들었지만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커뮤니티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넘어가 주시죠. 여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2016년도에 했는데
헤비어 백팩 캠페인이라고 해서요. 산에 여러분들 등산 뭐 높든 낮든 하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산에 버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뭐 마찬가지 음료 같은 것들 캔들 뭐 원래 이제 블랙 강태선 회장이 산악인이기도 하고 산에 대한 그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제안을 하기를 팩을 하나 가지고 가서 산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봅시다. 좋은 산을 등정도 하시고 등정하는 중간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활동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 쓰레기를 쓰고 오는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무슨 뭐 쿠폰을 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산이 이 아름다운 산을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 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을 2016년도부터 했는데 놀라운 거는 뒤에 좀 넘겨봐 주실래요?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수거하는 활동이고요. 넘어가 주시죠. 이게 이제 회원 수인데요. 여기까지는 증가는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이 캠페인 헤비어 백팩이다. 산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자는 운동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기억 수입니다. 지금은 아마 30만 명을 넘었을 거고요. 저는 이게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보냐면 여기에 참 쓰레기 수거를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지인들한테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쓰레기를 같이 수거하는 활동을 하자라고 이렇게 회원들이 이제 추천을 해서 회원들이 늘어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쓰레기를 수거하면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인증샷 이게 놀이가 됐어요. 나는 이만큼 수거해갖고 왔어. 저기 이제 그 BAC 앱 여러분들도 뭐 당장 뭐 원하시면 그 앱을 깔 수 있습니다. 그 앱을 보면은 이제 여러 팀별로 개인별로 등장하는 사진, 쓰레기 수거하는 사진을 올려서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환경에 관한 특히 환경에 관한 문제는 소비자에게 뭐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면 참 좋겠다. 이 임팩트가 물론 기업한테는 뭐 더 많을 것도 없고 이 환경적 가치를 보장하는데 소비자가 참여하면 이건 정말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플라스틱 패션 캠페인, 그러니까 국내에서 벌어진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아웃도어 의류로 만든다는. 플라스틱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넘어가 주시죠. 근데 이 플라스틱이 생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립니다. 500년이 걸리는데 플라스틱이 발명된 지 1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 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서 강물이나 이런 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면 이제 뭐 미생물이라고 하나요? 미생물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고 미생물을 먹는 물고기가 먹게 돼서 물고기를 잡아서 사람이 먹으면 이제 지금은 분석된 보고서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웬만한 생선을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조만간 좀 분석을 누군가 좀 해서 현재 실태가 어떤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넘어가 주시죠.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3위고요. 플라스틱 포장재 재료는 세계 굉장히 많이 제조도 하고 소비도 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면요. 매립이나 소각이 한 77%를 차지합니다. 이건 다 환경 생태계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매립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강물로 비도 오면 강물로 흘러가고 소각하면은 소각할 때 나오는 매연에 의해서 환경이 안 좋고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재활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데는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우리나라는 재활용이 22.7%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매립이나 소각 대부분이고 매립 주변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죠. 넘어가시죠. 또 하나는 이 국내에서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의류를 판매한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회사들이 판매하는 재활용 의류는 대부분이 해외에서 배출된 플라스틱을 수입해서 제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수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해외에서 예를 들어 주로 대만이나 일본에서 수입을 한다 그래요. 거기서 수입하는 원가가 국내에서 처리된 거를 구입하는 원가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업체가 당연히 더 싼 원가가 더 싼 거를 선호하겠죠. 근데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남의 나라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재활용 의류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고 한 70%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재활용 의류가 한 70%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치로 나와 있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배출, 수거, 재활용이라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붙여진 이름이 플라스틱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지구 모양이 있죠. 지구 모양이 플러스가 된다. 플라스틱을 가지고 그 합성어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이거는 이제 뭐 자료에 보시면 자료에 있고 또 제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혹시 관계 교수님들은 한번 책을 보셔도 좋을 듯해요. 넘어가시죠. 이게 이제 배출되는 단계에서 라벨이 붙어 있거나 색깔이 있거나 또는 안에 이물질이 있거나 그러면 의류로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가방 끈이라든가 재단판이라든가 그런 재활용이 되는데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러 가지 종류의 쓰레기를 합쳐서 그런 거는 이제 매립이나 소각밖에 될 수가 없는 이 시스템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시죠. 이제. 이제 올 이제 5월부터 이제 소비자들한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배출을 잘 해줘야. 그래서 이게 되려면 소비자가 배출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근데 배출을 잘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재활용 모델을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재활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냐면요. 소비자한테 달려있습니다. 소비자가 얼마나 배출을 잘 해주느냐 그리고 소비자가 재활용 의류를 선택해주느냐. 물론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의 우리 지금 조인희 대표님이나 우리 양세정 대표님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소비자 마케팅을 전공해서는 소비자가 강력한 무기가 있다. 재활용을 제대로 하는 회사 제품을 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주기 그러니까 거의 같은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거나 그러니까 일반 의류는 뭘로 만드냐면 천연가스나 이런 걸로 만듭니다. 근데 그거 천연가스로 만드는 것도 환경에 별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어요. 근데 재활용 의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같은 값이면 당연히 플라스틱
그리고 재활용하는 의류가 우리 지구촌에 우리나라에 더 이롭습니다. 이걸 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생태계 구축은 기업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소비자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쓴 건데요. 넘어가시죠. 제가 블랙야크한테는 제가 제안하는 게 소비자가 주인이다, 환경의 주인이다. 소비자가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다. 블랙야크는 지금 적자를 비용만 많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주세요. 분리배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라벨지를 떠야 되고요. 유색과 무색을 구분해야 되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그게 이제 분리하게 법령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물질을 헹궈서 해야 되고 찌그러뜨려서 부피를 줄이고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뚜껑을 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게 뚜껑하고 페트병 깨끗한 페트병하고를 따로따로 배출해야 되는 거 아닌데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뚜껑을 닫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 이물질이 안 들어가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패션 디자인 색감을 내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공유하자.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이 안 돼 있으면 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거업체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분리배출을 잘해도 수거할 때 아직도 그냥 대충 다 섞어서 수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거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별로 해가지고 수거업체가 이제 그걸 우리가 모아놓은 거를 해야 돼. 수거업체 모아서 우리가 분리를 했는데 모아서 가는지 따로따로 하가는지를 관찰해서 잘못된 경우는 수정을 역시 지자체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브랜드를 구매해야 합니다. 재활용한 플라스틱을 갖고 재활용하면 조금 꺼림칙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천연가스로 만든 의류나 왜냐하면 그 천연가스로 만든 게 플라스틱이고요. 플라스틱을 파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질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재활용한 의류나 그냥 새로 만든 의류나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한 의류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근데 조금 깨름직하죠. 플라스틱으로 의류를 만들었어? 뭔가 조금 이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회사가 얼마나 우리나라 환경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선택을 좀 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소비자가 주도하는 그런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기업한테 뭐 이런저런 거 잘못된 거 시정 요청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소비자가 갖고 있는 힘을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안내하는 것도 우리 시민단체 잔탄치나 이런 데서 좀 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4시 전에 마친다고 했는데 조금 지났습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혹시 나중에 토론을 하겠지만 혹시 간단한 질문 있으시면 없어요? 그럼 일단은 발제 이어서 주제 발표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ESG 소비자 인식 상황과 인식 제고 방안인데 실제 조사를 하셨나 봐요, 그죠? 그 결과에 대해서 유기현 소비자권익법 상임이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냥 이어서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이신 조윤미 대표께서 지속가능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ESG 소비자 평가 활용 방안, 먼저 인식 제고에 대해서 듣고 그다음 그것을
소비자 평가 활동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기현입니다. 네, 교수님 굉장히 세부적이고 소비자의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보니까 글래스고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유엔 기후 협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들 진행이 이렇게 원만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좀 가능성이 점점 지구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은 좀 무거웠습니다. 어쨌든 ESG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현황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시대나 미래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큰 위기의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엄청 계속 파괴되고 지구에 뜨거워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 노동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약자들의 조건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ESG 경영이 도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수익적인 내용, 재무구조 이제 가지고 평가를 해왔던 것을 지금은 이제 비재무적 구조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 이것이 바로 기업에서 이제 하나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기업의 파트너잖아요. 가장 큰 집단인데요. 이 소비자가 그러면 기업의 ESG 경영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함께 가는 이렇게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그런 거를 이제 조사 내용을 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 방법은 이제 온라인 설문과 문헌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503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조사 기간은 이제 아주 짧게 바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했고요. 조사에 이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4% 정도였습니다. 네, 우선 소비자들이 이 ESG 경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조사를 했는데요. ESG에 대해서 최소 들어는 봤다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이번 조사는 한 5.5% 정도가 들어는 봤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작년 10월달에 조사를 했던 다른 기관의 대학생 ESG 인지도 조사에서는요 24% 정도, 4분의 1 정도가 최소는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ESG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를 또 들어는 봤다는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조사 대상 503명 중에 40%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좀 알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는 분들은 이제 한 60%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ESG와 관련해서 ESG 환경, 사회적 약자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요소에서 각 실천 방안을 한 5개씩 해서 15개씩을 이렇게 좀 문헌을 보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15개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각각 2개씩 이렇게 고르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탄소 배출 감소 대응 전략 이게 이제 기후 변화 전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응답자의 36.1%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또 친환경 제품 개발 보고 이거는 한 5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ESG 환경 요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우선적으로 대답이 되고요. 밑에 대기 수질 오염 방지라든지 자원 절약 재활용, 청정 기술, 에너지 개발 이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번에는 이제 사회적 약자 이제 관련 내용입니다. 금년에도 보면은 이 노동 현장에서 굉장히 사망하는 사례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여성이라든지 그 힘이 약한 근로자들이 차별받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도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소비자분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개선 요소라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3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 6위 정도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좀 아쉽지만요. 저희가 지금 소비자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소비자 문제를 가지고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해왔고 일을 해왔는데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자 제품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중간 정도의 응답을 중요도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기업 간의 그 독과점이라든지 기업의 독과점이라든지 하청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큰 문제에 비해서 좀 덜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자본가들 오너 리스크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몇 년 사이에 보도가 많이 되고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5개 중에서 이제 2위로 중요하다. 이 부분의 시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기업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이 알려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4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법규 준수, 감사제도 활성화 그리고 소액주주 권리 보호 이제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의 이 ESG 경영에서 이행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노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무래도 ESG가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도입이 되고 아직 중소기업까지는 이것이 확산되지 않았다 보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하지 않고 대기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크게 보면요, ESG 세계를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15개 그 항목에 대해서 각각 조사를 해서 5점 척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100점으로 이제 환산을 했더니 전체 평균은 49.3으로 50점이 안 됐고요. 그리고 대학생 인식조사 전에 했던 그 유사조사는 이제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점수가 가장 높았던 부분은 기업 지배 구조가 기업이 이행 노력, 개선 노력을 가장 많이 했다고 응답을 했고요.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 보호 순서대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 보호는 투자도 많이 되고 시간도 길게 이렇게 걸리고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성과가 기업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식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아마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탄소 배출이라든지 대기 수질 오염 이렇게 쭉 그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 하면요. ESG를 좀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들어는 봤다 이렇게 그 응답자 군을 2개 군으로 나눠 가지고요. 이 사람들의 그 ESG 기업 노력 평가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걸 좀 이제 보도록 했는데 이 환경 분야 보호에서는요. 저기 보시다시피 T 검정을 했는데 유익 확률이 다 그 95% 수준에서 0.05 미만이어야 되는데 다 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알고 있거나 ESG를 잘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별 차이가 없다. 굉장히 이 환경에 대해서 기업의 ESG 중 환경의 이행 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양자 모두 높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알고 있는 그룹과 잘 모르는 그룹이 당연히 글쎄 이게 어떨지 모르지만은 알고 있는 그룹에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는 봤다 하는 그런 그룹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데 양자의 그 차이가 굉장히 유의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소비자 권익 보호라든지 사회적 책임 확대, 공정거래 이 세 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양자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평가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구나. 왜 그런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서비스 안전이라든지 근로노동 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양자 모두 좀 이렇게 높은 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5개 요소 모두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보면은 이 소액 주주 권리 보호부터 해서 공정 수익 분배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계층과 잘 모르는 계층의 이제 차이가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양자의 차이가 굉장히 유의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이 계층들은 주식에도 관심이 많고 투자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런 ESG 이행 노력,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을 비롯한 세계적 그 기업 ESG 노력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세계적 기업과 우리나라 대기업 간의 ESG 이행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쨌든 세계적 기업의 이행 노력은 55.2로 평가한 반면에 우리 대기업은 이제 49.3점으로 우리 대기업이 이제 좀 더 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5점 척도입니다만 이제 잘한다 그룹, 보통이다 그룹, 잘못한다 그룹에 있어서는 특히 잘못한다 국내 기업이 잘못한다 그룹의 그 30% 비율이 그러니까 세계적 기업의 10%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ESG의 중요도라든지 기업의 그 이행 노력, 개선 노력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를 받는데 그렇다면은 ESG 경영을 두고 나서 이제 각각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요. 크게는 결국은 점검하고 평가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그런 점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잘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 어쨌든 이 두 가지 그 양자적 정책이 있는데 첫 번째 이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나쁜 점을 찾아내는 그런 점이 이제 45% 응답자가 이제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 나머지 국민 홍보 이런 부분을 뺀 그러니까 한 44.9%네요. 이 부분들은 이제 기업이 ESG를 잘 하도록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아직도 아마 뭐 일부 스타트업 뭐 이런 부분을 빼고 특수한 중소기업을 빼고는요 이 ESG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그 책을 봤더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ESG에 관심 있고 이렇게 참여하려고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적으로 한 33% 정도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ESG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정부의 그 지원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ESG를 잘 알고 있는 소비자하고 대충 들어본 소비자하고 그 평가는 일부는 뭐 차이가 없었지만은 또 차이가 있는 부분도 15개 중에서 한 8개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소비자들이 뭔가 알고 평가를 한다면 그만큼 좀 더 잘 알고 잘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대충 들어만 보고 평가를 한다면은 그냥 신문에 난 대로 이미지 평가를 하고 뭐 물론 이제 아무리 소비자들이 잘 안다 해도 아주 정확히는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잘 알게 하고 또 좀 공부하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부의 역할에서도 ESG 기업 경영에 대해서 많이 좀 국민에게 알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하신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이제 9약 10%의 의견이 나타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소비자 단체, 소비자의 역할도 한번 질문을 받아봤더니요, 여러 개 답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지금까지 해온 그 기업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계도하는 약간 좀 뭐랄까요, 대척점적 그런 역할이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역할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 60% 소비자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 ESG 기업에 대해서 입소문도 내주고 또 필요하면은 제품도 좀 구입하는 역할도 하고 또 요즘에 또 이 재무적 제표, 비재무적 제표 이 부분 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그 투자에도 결정이 될 거예요. 그 기업의 뭐 이자율이라든지 자금 조달에 필요한 평가를 ESG를 도입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증권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이든지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소비자들도 이거를 잘 보고 이제 주식 투자 지원 활동 아니면 자기가 이제 ESG를 잘하는 기업을 주식을 산다든지 채권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소비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40% 정도로 전에 이렇게 조사에 비하면은 상당히 우호적인 협력적인 역할이 많이 이렇게 증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소비자들의 ESG 인식은 아직도 5 내지 6%에 불과하고 굉장히 좀 더 이렇게 잘 알도록 하고 더 이렇게 냉정하게 아니면은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도 제고가 이제 필요하다 그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들은 역시 이 사람의 생명, 이 지구의 생명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ESG가 해결해야 할 그런 숙제임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 탄소 배출이라든지 또 인간 측면에서 사회 약자 차별 해소라든지 근로 현장의 안전 이런 부분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 그러죠. 집에 오너 계신 분들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은 중간 정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의 소비자 보호 노력은 상당히 좀 50점 미만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은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 단체의 역할은 그동안 이렇게 감시하고 평가하고 대척적 그런 역할.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미시적 역할이라 이렇게 좀 말을 붙여보고 싶었는데요.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또 좀 더 눈을 이렇게 좀 크게 뜨고 또 현대의 소비자는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그런 역할에 이제 벗어나서 이 기업하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 지구를 살리고 사람의 생활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 훌륭한 ESG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권익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윤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의 그 기업평가, ESG 좋은 기업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함으로써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경 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최근에 기업들이 노력하는 ESG 경영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추동하는 시장에서의 세력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좀 핵심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그동안 쭉 이제 한 1년 정도 준비를 좀 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 겸해서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평가라든가 이런 활동이 시작이 되면 오늘 오신 선생님들께서 다 참여하셔서 함께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겸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ESG 경영이 이제 새로운 건 아니고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그 지속가능 경영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실은 이제 쭉 이런 트렌드들이 이어져 왔고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더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다. 본격적으로 좀 더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해오지 않은 게 아닌데 이게 시장의 또는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어떤 역할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제가 오랫동안 이제 녹색 소비자에 대해서 녹색 소비자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들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비슷한 고민 속에서 크게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극복하고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역시 소비자들이 기업의 그런 노력들을 알아주고 그리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그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것이 역시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지속가능 경영,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 성장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12번 차트에 보면은 기업의 어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뭐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참여하셔서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요. 계속적으로 국제적인 논의들이 이제 지속이 돼 가고 있다. 네.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 핵심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ESG 경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보다 풍부하게 다양하게 논의가 되었지만 결국 핵심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면은 지난 30년 동안의 이런 논의의 과정들 속에서 이제는 좀 더 확실한 어떤 성과들을 이게 그냥 사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우리 시장의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그렇게 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다시 같은 논의를 하다가 또 다른 새로운 유행처럼 새로운 이름으로 또다시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Z세대에 대한 얘기를, 세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핵심적으로는 가치 소비거든요. 근데 가치 소비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속가능 소비 내지는 환경을 고려한 소비에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MZ세대의 그 가치 소비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소비의 어떤 것들이 그냥 단순히 가격이나 효용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 특징, 또 선택적인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게 지속가능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 그걸 어떻게 전환할 거냐 환경적인 선택이 가치 소비의 핵심적인 선택이 되도록 할 것이냐 이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이나 언론에서는
이 MZ 세대들의 이런 가치 소비나 이런 선택들을 그냥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이렇게 명확한 분석 없이 그냥 일종의 트렌드로만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이런 친환경 소비나 녹색 소비, 지속 가능 소비로 연결되고 지속 가능 소비 문화로 만들어지기까지 그 중간의 연결 과정에 대한 우리 사회 노력이 지금 너무 충분치 않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대의 어떤 가치 소비의 그 성향들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지속 가능 소비 문화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마케팅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대를 향한 또 새로운 시장의 어떤 변화를 향한 노력들로 연결하는 그 연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진짜 많이 생각이 들고요. 그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내가 정말 환경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런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했다 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지속가능 소비를 이야기해왔던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데 또다시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 트렌드로 어떤 팬데믹이 가져온 세대의 어떤 변화 정도로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 기회에 우리가 보다 명확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 운동도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랑 또 다른 기업들도 그냥 활용의 관점을 넘어서서 새로운 경영의 방식으로서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 비슷한 얘기여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올해 초에 저희가 그 업무 조작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 기업의 ESG 경영이 여기저기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해보자. 그래서 소비자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에 놓고 ESG 소비자 연구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 개의 기관이 같이 하면서 업무 협약을 시작을 했고 다음입니다. 그 다음인가? 했는데 업무 협약만 해놓고 사실 많은 진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년 동안 포럼 오늘이 이제 두 번째 포럼 하는 거고요. 포럼 계속하면서 지표들을 소비자 관점의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좀 본격화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지속가능 보고서가 한 110여 개 기업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데 처음에는 이렇게 지속가능 보고서를 모든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큰 기업은 큰 기업에 맞게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에 맞게 또 중소기업도 거기에 맞게 계속적으로 지속가능 보고서를 내면서 스스로의 기업 활동이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체계를 만들고 평가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로서 지속가능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이고 했는데 여전히 초반에 대기업 몇몇 이상으로 이제 확대되지 못한 채로 지금 머물고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적조사나 지속가능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에서 이 회사의 단순한 평가를 좀 넘어서 깊이 있는 기업의 활동들에 대한 논의들을 좀 해야 이해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중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ESG 관련해서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합쳐서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소비자 평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까지 지금 이제 논의가 진행됐고 각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본적인 툴이라든가 또는 지표라든가 방식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정리를 좀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고 대부분 지금 ESG를 잘한다 뭐 이렇게 많이 들어봤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들은 평판 조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대기업이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높게 나오고 뭐 이런 거여서 사실은 기업 전체를 놓고
그 어떤 평가를 한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업도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지금보다 나은, 지금과 다른 뭔가를 시도하고 그래서 성과를 내고 지속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것들을 소비자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뭐 특정 기업, 삼성, LG, SK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대부분 많고 구체적인 부분별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너무 취약하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예시를 쭉 보여드렸는데요. ESG에 관련된 지표들의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이슈별로 환경적 이슈나 또 소셜 이슈나 이런 그 노동과 관련된 것, 또 지배구조 관련된 것, 거버넌스 관련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산업 분야별로 또 특정 기업별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이슈가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ESG 소비자연구소에서 다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처음에 2%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기업 전체에 대한 특정한 평가가 아니라 또 이 기업이 얼마나 잘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기업의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그 달라진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ESG 경영의 관점에서 또 소비자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도출해서 각 부문별로 평가를 해보고 또 상도 뭐 만들어서 좀 줄 수 있으면 시상 같은 것도 좀 해서 기업이 작지만 꾸준하게 세부적인 것들을 변화시켜가는 과정 전체를 소비자들의 참여 속에서 좀 평가해보고 만들어가고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까지 저희 논의의 결과고요. 이 계획까지가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같이 논의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온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 결국 시장에서 안전하게 자리 잡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업의 그런 노력을 알아주고 또 참여하고 그것이 다시 피드백이 돼서 시장에서 구매나 실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선순환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첫 시작이 결국은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널리 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문별 세부적인 ESG 관점에서 지표별 평가 그리고 그것이 기업 안에서 그 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이 노력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소비자들이 보다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으면 ESG 경영이 보다 더 빨리 우리 사회에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1년 동안 해왔는데 앞으로 더 많은 조언 주시고 또 도움도 주시고 하셔서 좀 자리가 잘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조 관련하고 두 분의 발제 잘 들으셨고요. 예,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던가 의견들이 많으실 텐데 관련해서 바로 지정 토론으로 일단 듣고 그런 다음에 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 유창조 교수님도 토론 하셔요? 저희 명단은 나와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예. 그래서 자리에 앉으셔서 예. 그러면 마이크를 저기 말 그럼 다른 분들은 이 마이크로 같이 돌려서 해야 소리가 잘 잡히는 건가요? 이거요? 예. 그 관련해서 그 순서대로 나와 있는 순서대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의 전웅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토론해 주시죠. 이걸 예, 변호재 변호사입니다. 유창조 교수님, 그다음에 조미 대표님 의견 상임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과거에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사회적 책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좀 더 구체화된
그런 행동 방향을 나온 게 이제 ESG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우리 이기현 상임사님 그 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생소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ESG라는 게 사실은 이게 좀 기업 중심적인, 그다음에 또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중심적인 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유창조 교수님 잘 발표하셨듯이 이 ESG가 성공하려면 소비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분리수거라든가 그다음에 소비자가 선택하는 중요성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ESG가 소비자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은 다들 인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ESG 평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ESG 평가에서 이제 소비자의 지위를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생각을 원래 제가 이제 전에도 그렇게 발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ESG 평가의 수혜자로서의 지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ESG 평가 요소로서,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ESG 평가자로서,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ESG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주로 ESG 평가자로서 소비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ESG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별도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ESG 평가가 별도로 필요할 거냐라는 걸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대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ESG 평가는 투자자 입장에서 또는 이제 요새는 이제 정부가 개입돼서 정부 입장에서 하는 게 많은데 그러면 그런 거 외에 소비자 입장에서의 또 ESG 평가라는 게 또 필요하냐?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평가와 또 중복되는 게 아니냐?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ESG 평가 결과가 서로 잘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소비자가 관점에서 ESG 평가라는 거는 다른 평가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한 투자자만큼 중요한 그 이해관계자로서의 그 관점에서의 평가이기 때문에 중복적인 게 아니고 다른 평가와 상호 보완적인 그런 게 되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 보완적인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ESG 평가를 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이제 맞춤형 평가 기준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조현민 대표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그 기준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기준이 다른데 아까 이제 우리 이기현 상임사님 조사 결과로서는 조금 이제 의외인 게 소비자 입장에서 오히려 소비자와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순위가 좀 뒤처진 거에 좀 놀랐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소비자 안전과 보호라는 게 좀 더 우선되고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소비라는 관점에서 이제 환경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 관련돼서는 좀 통상적인 지배구조와는 좀 달리 예를 들면 소비자 관점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기업 안에서 소비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또 소비자를 담당하는 임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좀 소비자 관점에서의 기업 지배 구조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ESG 평가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투자자나 정부 입장에서 평가한 ESG 그 결과를 소비자한테 뭐 알리고 한다는 건 저는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한 ESG 평가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그거를 객관적으로 인증돼서 소비자가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아까 조현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가치 소비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그러면은 소비자 관련 인증 제도가 어떻게 될 건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CCM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인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같은 것도 이 소비자 입장에서 ESG 평가라는 관점에서 좀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소비자 단체들 민간의 역할을 좀 활발하게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ESG 평가를 소비자 입장에서 계속 하기 위해서는 평가 주체라든가 그다음 평가 기준, 방식, 평가 검증 이런 걸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적절한 이제 재원의 조달이라든가 또 지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ESG 경영 및 평가의 실효성과 소비자 거짓 및 소비자 가치 중심 경영을 위해서 ESG 평가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발제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시민 소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또한 기업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 ESG 경영이 근본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에 크게 동의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ESG 경영이 단편적이고 특정 영역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아직도 좀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